요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대출금리 여파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지난달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또한 떨어지는 집값에 이른바 깡통 전세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하락이 더 크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뚜렷하게 지금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난 10월만 해도요, 전국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사고 금액이 무려 1,526억 원에 달했고요. 지난 9월에만 해도 1,098억 원에 달했는데 한 달 사이에 3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 보증금 사고가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무려 92.6%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 보증사고는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1개월 이내에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공매로 처분되거나 또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게 되면 세입자는 법원에다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배당 요구를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증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의 매매가나 전세가 할 것 없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 전세 가격보다는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전세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혹은 전세가가 앞지르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는 위험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70.6%고요.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중구가 제일 높습니다. 81.4%, 강서구가 75.8%, 종로구가 72.2%, 관악구가 71.8%입니다. 지역별로 곳곳에서 깡통 전세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함안구는요, 아파트 전세가율이 96.2%입니다. 경북 포항의 북구가 94.4%, 경북 구미가 92%, 사천이 90.1% 등 지역이 전세가율이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전세가율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92.2%에 달하고 있는데요. 세종은 116.8%, 경기 오산이 107.6% 이렇게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관악구가 92.7%, 광북구가 91.2%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의 경우에도 말이죠.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 만큼 돈이 조금 더 여러분 들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지역의 전세가율을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서게 되면은 좀 안전하지만 80%가 넘어가면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때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80%,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세가율이 80%, 90%가 되는 지역은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 아파트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금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서울 서초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입주가 시작한 지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도 10집 중에 7집이 빈집입니다. 또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보다 지금 2억 원 가까이 싼 값에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입주율은 계속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5%입니다. 그러면 27.5%가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전세로 돌려봐도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건설사들입니다. 지금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입주 전망 지수를 살펴보니까 입주 전망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상당히 악화됐다고 보는데요. 지난 10월에 입주 전망 지수가 47.6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입주 전망 지수 조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7,800여 가구로 한 달 만에 55%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반등은 당분간 쉽지가 않아서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이어가야 할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커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이자 폭탄으로 의무경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의무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입니다. 한 달 새 무려 40%가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는 역시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의무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집합건물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지금 매월 의무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경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담보권 실행입니다. 즉 우리가 집합건물인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죠. 우리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자가 되겠는데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3개월 이상이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2, 3일 후에 그 소유자 갑부에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다는 것은 압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반 매매로 처분할 수가 없고 경매로, 법원의 경매로만 처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 촉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쏠림이 심해지면서 보험회사라든가 증권회사,
캐피탈 회사 등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돈이 급한 보험사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 있는 자금들이 전부 다 제1금융권으로 예금으로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에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지나친 수신 경쟁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권 시장의 큰손인 보험사는 2달도 안 돼서 5조 원 가까이 규모로 채권을 순매도한 사실이 알려졌죠. 특히 캐피탈 회사는 1년 만에 채권 발행 금리가 3배로 치솟는 등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는 물론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저금리로 호황을 누리던 중소형 증권사들도 자산 가격 추가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증권사들조차도 유동성 위기를 촉발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사들은요, 앞뒤 사정을 가리지 않고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될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IFRS 17입니다. 바로 이게 책임 준비금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책임 준비금에 대비해서 이러한 보험회사들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험업계가 지난 2012년도 경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저축성 보험도 올해부터 만기가 속속 돌아왔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금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 예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비은행 금융사의 유동성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이 유동성 자금 확보로 제2금융권에도 유동성 자금에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만약에 제2의 금융권인 저축은행이 만약에 파산될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저축은행에 예금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여러분 축소해서 예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저축은행이 만약에 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면, 파산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보상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분산해서 금융기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다 하더라도 한 저축은행에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예금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